화류를 그리다. 이제 화류라면은 꽃하자 논류자 뭐 꽃과 같이 논다 이런 뜻도 될 테고요. 뭐 야유회 뭐 이런 그 느낌, 꽃놀이 또 내지는 이 꽃이라는 걸 여성을 상징해서 조선시대 기방문화 기생을 상징하는 화류 이렇게 보기도 해서 놀이와 기방문화를 중심으로 그림을 남긴 해원 신윤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원 신윤복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역서화징이라는 책에 단 2줄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윤복은 한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알기도 하고 모든 한국인이 모르기도 한 그런 사람이겠죠. 신윤복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고 신윤복의 그림도 한 번쯤 본 것 같긴 한데 신윤복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는지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아마도 신윤복이 살아있던 당시대에 활동이 많은 동시대의 사람들, 문인들이나 양반들에 의해서 약간은 밖으로 내쳐졌는 화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림의 완성도나 그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도덕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그림이어서 아마도 은밀하게만 이렇게 통용이 되고 공개적으로 화단에 올려놓고 이야기될 수 있었던 화가는 아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들어서 해원전신첩이라는 현재 한 30장 정도의 그림으로 묶여있는 이 풍속화첩을 가성 전영필이 발견해서 사들이는 그 시점에서 워낙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그림의 완성도나 그림의 내용이 그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형식과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어서 20세기 중반 들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연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윤복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없어서 대체적으로 소설가들이나 작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았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상상력이 발휘된 소설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뭐 그 소설이나 드라마에 신윤복이가 여성이었지 않나 라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그려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뭐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긴 하지만은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가 한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면은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설정해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데 아주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하는 한 방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볼 그림들은 해원전신첩에 있는 그림들 중에서 몇몇 그림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작은 그림이죠. 실제로 요 화첩은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보통 통상
18세기, 19세기의 화첩의 크기라는 것은 펼쳤을 때 우리 그 요즘 종이로 해서 A3보다 조금 작은 그 사이즈, 접었을 때 A4보다 또 조금 작은 사이즈, 아마 이런 정도 크기로 책을 만들어서 그림을 감상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책은 크기가 20cm에서 30cm 정도 그 틀에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볼 그림은요, 과부가 색을 탐하다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입니다. 이부탐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그림에는 원래 제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그림들이 제목이 쓰여져 있는 그림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림은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그림이 다 제목이 붙어 있죠. 이거는 그림을 처음 연구한 사람이 그림을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내용에 걸맞게끔 제목을 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부탐춘이라는 제목은 간송미술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누군가가 이름을 제목을 붙인 제목일 것 같고요. 이 화첩에 나오는 모든 그림들이 일단 제목이 없는 상태에서 간단한 시나 간단한 문장만 있는 걸로 봐서 당시에는 아마도 이 화첩 이외에 다른 내용을 지칭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남아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화첩이 유행하게 된 것은 아마 진경산수 시대에 많은 화첩을 가지고 와유라는 것을 성행시켰고, 이런 것들이 산수화뿐만 아니라 풍속화 화첩들도 보다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화가의 작품들을 경향별로 나누어 짓는 것도 한꺼번에 묶어서 통합 화첩을 만들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요즘 미디어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컴퓨터라면은 18세기, 19세기의 미디어는 아마도 화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부탐춘이라는 이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두 여인이 아주 쓰러져가는 소나무 줄기가 다 이 숲이 사라졌죠. 그래서 줄기만 건건히 지탱하고 있는 쓰러진 소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두 여인. 한 여인은 소복을 입고 있고, 한 여인은 아마 시종인 것 같은데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죠. 소복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여인은 상중인 것 같고요. 상중의 여인이 이 뒷뜰 후원, 아마도 이 여인은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어 있는 젊은 여인일 것 같고요. 이 젊은 여인의 기간은 집은 양반집 후원의 별당, 제일 깊숙한 곳에 지어진 방에서 기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담장을 보면은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의 담장이 그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 밖에 있는 나무 가지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화꽃이거나 살구꽃이거나 정도의 꽃일 텐데요.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당 깊은 곳에 있는 과부 젊은 여인이 아주 별스러운 상황을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정도의 오묘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있는 강아지 두 마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아마도 둘 중에 하나는 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녀석일 테고, 한 녀석은 여기에 있는 우리 개구멍이라고 하죠. 이 개구멍을 통해서 짝을 찾아 들어온 녀석인 것 같고, 홀로든 여인에게 이런 상황을 설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의 내적 갈등 내지는 내적인 욕망들을 이 그림 안에 은유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참새가 세 마리가 날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참새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은 실제로 우리가 마당에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죠. 하나의 장치로 이 여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대변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강아지와 참새가 동원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그려졌을까라는 것은 오늘 그림을 쭉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봄나들이, 연소답청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말을 타고 있는 새 여인과 걸어가고 있는 갓을 쓴 새 남자, 그리고 아마 시종일 것 같은 두 사람, 이렇게 이제 등장 인물인데요. 주변에는 이렇게 붉은 진달래가 만발을 했습니다. 붉은 진달래를 머리에 꽂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윤택하기도 하고, 무늬가 평상에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고요. 아마도 이 말의 주인들은 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놀러를 가는데 걸어가는 선비들이 가지고 온 말을 기녀로 보이는 이 여인들에게 태워서 소풍을 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잘 보면은 갓을 쓴 사내니까 당연히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할 젊은 남정네인데, 신년복의 그림에 나타나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보면, 여성들은 대부분 기방의 기녀들인 경우가 많고요. 남성들은 아마도 그 시절의 젊은 한량들, 장가를 갔으되 아직 젊은, 조선시대의 결혼 풍속도라는 것은 현대의 그 큰 재벌가나 정치인들이 사실 약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문간의 정략적인 혼사를 치르던 시대여서 개인이 타인에게, 다른 이성에게 사랑의 연정을 품어서 그 감정을 키워서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본다면은, 그 감정이 생겨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아마도 그 감정을 표출했을 것이다. 그게 대체적으로 결혼은 집안끼리 해서 부인은 집에 있고, 그런 일어나는 연정은 기방에 가서 기녀들과 풀어내는 아마 그런 정도의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얼굴이 깨끗하고 말끔하고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이대로 따져보면은 20세가 채 되지 않는 나이쯤 되겠죠. 20세 전후가 되면은 수염을 깎지 않으면 수염이 이제 자라게 돼 있죠. 그래서 수염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말을 끌고 가는 여기는 수염이 꽤 길었죠. 그래서 수염이 꽤 길어 있는 걸로 보면은
이 양반은 나이가 30대, 한 중반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나머지는, 자, 여기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은, 깔끔합니다. 그죠? 깨끗한 갓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가 한물인 듯 하고요. 제 앞에는 아직 댕기머리니까, 혼사를 하지 않는 아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 전후에 젊은 청년들이 봄을 맞아서 여인들을 데리고 봄나들이를 가고 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제 이걸 해석을 이제 두 가지 방편으로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신윤복이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에 20대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와 같은 놀이를 즐겼다라고 볼 수 있는 시선이 하나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면은 20대 청년들 중에 극히 일부가 아주 은밀하게 이런 것들을 즐겼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통해서나마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용도로 그려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진경산수라는 게 사실은 가볼 수 없는 금강산을 못 가는 사람들이 가본 듯 즐길 수 있게 그려진 그림이라면은, 이런 풍속화 또한 화첩으로 해서 감상용으로 돌만 하려면은 그런 정도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80년대에 에로 영화나 아니면은 에로 영화는 아니지만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성과 관련된 영화들은 사실은 은밀하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어느 한 구석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호기심 내지 동경 뭐 이런 것들의 시선을 영화나 드라마에 담았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신윤복의 그림들도 실제 하는 그 시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겼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 당시에 계급 사회가 가지던 그런 좀 팍팍함 내지는 매여있는 구조와는 좀 맞지 않다. 그러면은 극히 일부가 즐기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밌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내지는 이런 재밌는 것들을 나 좀 그려줘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에 거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놀러 가는 것인 반면에, 요번 이 그림은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상춘야 흥이니까 봄날 들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재미나게 흥겨웃게 노는 장면인데요.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 이제 이게 구렛나루 수염이 아주 가슴까지 내려오는 상태의 수염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적어도 제가 수염을 한번 길러본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 기르려면 한 10년 정도 길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배가 40대는 좋게 넘은 그런 연배에 이제 아주 농후한 양반이고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이 기녀 둘을 데리고 이게 아마 이 세 사람은 악사죠. 이게 이제 대검 부는 사람, 여기는 뭘 하는지는 악기가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기도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일 테고, 여기 쪽이 올라왔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해금일 가능성이 크겠죠. 가려져 있긴 하지만은 활을 들고 요 어깨 위에
이렇게 해금 켜는 사람. 이거는 줄 받침 모양으로 봐서는 검은 거죠. 검은 걸. 그러니까 여성이 저걸 하고 있었다면 가야금이겠죠. 기녀가 하고 있었다면 가야금을 연주했겠지만은 남자가 하는 연주는 대체적으로 남성은 검은 걸 연주하고 여성은 가야금을 연주했으니까 아마 여기 이제 검은 거를 가야금은 여기 기러기 발이라고 해서 줄 하나에 받침 하나씩 되어 있죠. 근데 검은 거는 기타처럼 받침 하나 위에 그 줄이 여러 개 올라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어른을 신용을 들러먹거나 아니면은 소리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놀러 나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위해서 여흥을 만들고 있다. 앞에 젊은 친구가 놀러 가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이제 상황의 그림인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잘 보면은 여기 산이잖아요. 구릉에 진달래가 피어 있는 산인데요. 앞쪽에 보면은 돌로 쌓아놓은 석축이 보이죠. 석축이. 그래서 석축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뒷뜰 후원에 이런 구렁이 있는 멋진 바위 구렁이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은 집을 가진 그 양반 집에 후원쯤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건 자연에는 이렇게 있는 물건이 아니죠. 벽돌처럼 석축을 어디 요즘처럼 뭐 공사를 해서 석축을 쌓아놓고 뭐 산 밑에 뭐 이렇게는 조선시대에는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리고 양반이 이런 폼새로 바깥에 나가서 어디 누가 보이는 자리에서 논다는 것은 아무리 그림 속이라도 저 시절에는 아마 맞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이 그림에서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이제 술상을 차려오는 뭐랄까요, 부엌에 그 집 시녀 좀 되겠죠. 이 사람의 크기를 보면은요, 술상을 내어오는 사람의 등신 크기가 앉아있는 사람의 크기랑 비슷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사람은 아니겠죠. 아무리 뭐 덜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폼새로 보면 어른인데, 글쎄 이렇게 비례가 맞지 않은 식의 그림은 조선시대 전통적인 우리 회화에서 크기라는 것은 서양의 원근법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작아지는 그런 개념의 도상구도법이 아니라 화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크게 그려지고 중요한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되어서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보는 사람 시선에 가장 잘 들어오게끔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제일 크게 그려진 사람은 이 사람이죠. 오른쪽에 가운데 앉은 이 양반이 제일 지금 크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크게 그려진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서 있는 사람이고, 앞사들은. 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술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술도 마시고 여흥을 즐기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술상을 드리는 참모가 등장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참모는 굳이 화면을 많이 차지할 필요도 없고
상황 자체가 술이 등장하는 상황이구나라는 정도로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작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볼 때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잘못 인식하기 좋은 게 워낙 서양의 원근법이나 구도법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주입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거는 커야 되고 멀리 있는 거는 작아야 된다는 게 강박처럼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봤을 때 좀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앞서 몇 강 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야기했지만 세잔느의 다시점 그림, 세잔느 후기 인상파 그림에서 나타나는 평면화된 화면 구성법,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 발달한 원근법을 버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연구했다기보다는 동양회화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들의 서양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언밸런스한 이런 구조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나 호기심, 우리 조선 화가들이 서양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당혹감이나 호기심만큼이나 서양의 화가들이 동양의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되었을 때 느꼈던 당혹감이나 호기심도 그 못지않게 컸을 거다. 아마 그래서 후기 인상파의 평면화된 그림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단오풍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단오날 그네 타기를 하고 청포물에 머리도 감고 이제 그 여인들이, 전시대 여인들은 평소에 밖에 못 나다니게 되어 있었죠. 그들은 그냥 단순한 풍습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법률, 지금으로 보면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 여인들이 밖에 함부로 그냥 나다니지 못하게끔 법률로서 규정해놨다고요. 그래서 밖에 나다닐 수 없는 여인들이 연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날 중에 하나가 단오날입니다. 그래서 단오날은 그네를 타기도 하고 바깥 출입이 허용돼서 동네 그네 타기 행사를 가기도 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널뛰기를 해서 바깥 풍경을 구경하기라도 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대중탕, 목욕탕이 있어서 그렇게 목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계곡 깊은 곳에 가서 여인들끼리 뭐 세안도 하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는 씻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그리고 막 치마를 허벅지 엉덩이까지 걷어 있는 이런 상태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한 여인이 이제 뭘 이고 옵니다, 그죠? 아마도 먹을 거리가 아닐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밖에 와서 뭘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야유회 내지는 특별한 행사니까 먹을거리가 뭐 필요했을 테고, 아니면 뭐 갈아입을 옷이나 뭐 이런 거 같이 갖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가슴을 보면은 이게 평상복인데 가슴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한 시대에 늘 조선시대에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중후반까지 아들을 낳은 여인은 가슴을 오픈해서 다니는 풍습 같은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종의 나 아들 낳았네 라는 이제 자랑인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슴에 대한 인식은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성적인 요소로서 가슴의 인식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에 대한 인식은 성적인 호기심이나 쾌감 이런 것들로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단지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가슴을 드러내 놓는 것들이 서양인들이 코르셋으로 가슴을 조여서 숨기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가슴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를 뭐 에로틱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지극히 20세기적인 시선에서 보는 것이다. 이 시대 19세기로 돌아가서 18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건 전혀 에로틱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근데 그러면 이 동자성 두 사람이 이 상황을 훔쳐보는 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 시절에도 스님이 되는 것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과 조선시대 스님은 완전히 차단된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이니까 어린 스님들이 이게 깊은 산속이니까 절집 가까이 어디에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노는 사람들이 그 부녀자들이 있는 게 그냥 호기심이 발동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훨씬 성적 호기심을 발동하게는 하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에로티시즘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일상적인 그냥 풍경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그림만으로 보자면은 조선시대는 채색이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대부분의 화가들이 먹과 옅은 초록, 옅은 남색, 옅은 황색 이런 정도로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거는 왜 진한 채색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진한 채색으로 그림 그리면은 이제 그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도화서 화원들이 궁중에 필요한 그림들은, 왕실에 필요한 그림들은 대부분 진채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을 거기에는 풍족하게 쓸 수 있어서 썼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리는 그림에 채색을 풍족하게 써서 아주 진하게 칠을 한다든지 이 그림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근데 신윤복의 그림에는 이런 아주 짙은 채색을 올린 그림들이 꽤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신윤복은 짙은 채색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이 넉넉하게 지불할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 그림들은 중인 이하의 보통 사람들이 봤던 그림이고 화첩이기보다는 돈 있고 재력이 있고 신분이 높은 양반이거나 아주 돈 많은 중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소장을 하거나 가지고 감상을 했었던 그림이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진한 채색을 잘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여진 것, 이게 특이하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채색을 저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 포인트만 딱 강조돼서 보는 이의 시선을 확 끌게끔 화면의 구성을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 신윤복만의 독특한 채색 구성법 이런 것들은 당대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에드와르드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먼저 봤던 이유는 서양 회화사에서 실존 인물들의 누드가 바깥 공간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 회화에서는 누드화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그려졌지만은 대부분 실내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여신이죠, 여신. 실존하는 인물의 누드를 그린 게 아니고 여신의 누드를 그려서 이제까지 해왔었는데 요 시대가 되면은 후기 인상파가 시대가 되면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바깥의 햇빛을 그리기 위해서 화실 안에서 그려지던 그림의 대상을 자연 태양빛 아래로 옮겨서 그리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라는 게 태양이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색깔의 변화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포착해서 그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자연 속에 표현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좀 뜬금없죠. 밥 먹으러 가서 소풍 가서 밥 먹기 위한 자리에 이렇게 누드로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일상의 구조는 아닌 거죠. 그림 속에서 하나의 장치로 표현한 것 굉장한 시도죠. 그래서 이 그림과 앞에 봤었던 신윤복의 누드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과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벗은 몸을 그렇게 화면 가운데 적나라하게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진 게 사실은 신윤복의 그림이 처음인 거죠. 이게 19세기 초반에 그려진 그림인 거죠. 유럽은 19세기 중반에 그려진 그림의 누드화가 처음 실존 인물의 누드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네. 올랭피아의 이 그림도 마찬가지니까 유럽에서는 이전에 신을 그렸던 포즈에 그대로 현실에 존재하는 여인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나타나는 뭐 이렇게 처음 나타난 경향인데 우리 회화사에는 신윤복이 19세기 초반에 이미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뭐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 호기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